쿠팡 때문에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네. 쿠팡 특집으로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소식들 보면은 와 얘네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네. 몇 가지만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요 2024년 11월에 갑자기 보안 사고가 나도 지들 책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약관을 우겨 넣어놨어. 24년? 아니 보안 사고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 보안 사고 나도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라는 것을 약관에 우겨 넣어놓은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약관 내용을 보자면요.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와 이놈들 진짜 대단한 놈들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약관법상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인 약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임만 이제 내용 아니야? 그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 세 사람은 전부 다 이거 뭐야 이거 무효인데 하나만 한 걸 왜 넣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내가 클릭했으니까 내가 체크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영업 정지 검토한대요. 영업 정지 해야지. 예, 영업 요거 정지 해야 너네 돼요. 이런 거 함부로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이걸로. 예, 오히려 이걸로 그 동안에는 한 번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어. 예. 그러니까 뭐 지들 멋대로 다 뭐 꾸겨놓고 우겨놓고 한 거예요. 예, 요런 일이 하나가 또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김범석이 나랑 동갑이다. 범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범킴이. 범킴. 범킴.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아. 젤렌스키 내 동갑. 범킴 내 동갑. 아. 김범석이 범킴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최선을 아, 다해.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지 않았어. 이놈이 말이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8월에 쿠팡은 그 배달 택배 기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택배 배달을 할 수 있는 쿠팡 플렉스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책임자 A씨하고 배송 책임자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김범석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구나. 오히려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 지난 2019년 초에 개인정보 책임자 A씨와 배송 책임자 B씨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가 지난해 말에 드러난 균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거쳐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배송 책임자가 그거 김범석이 하지 말라 그랬다. 와. 그러자 개인정보 책임자 빠르고 싸게 하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고객과 플렉스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하니 배송 책임자가 이번 출시를 위해 김범석이 당신의 팀과 소통하는 것을 건너뛰라고 했다. 와. 개인정보 책임자와 소통을 건너뛰라고 했다. 와. 야,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인재였던 거야. 네. 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범킴은. 최선을 다해서 정보 보호에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묵살시키고 패싱하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이 국민들의 어떤 관심들이 이제 막 고조되는 시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의식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저렇게 그냥 패싱하는 거예요. 그랬나 네. 봐요. 예, 완전 고의범이죠. 그 기업은 BC라고 해서 수익하고 비용 BC 분석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거나 개인정보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그거야 딴 거 없어요. 맞습니다. 기업은 그냥 빚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치료가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치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난 모르겠는데 주주들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쿠팡 INC 미국 그 법인의 주가가 한 12조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주주들도 미국에서 소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또 있는 제도로도 쿠팡을 지금 혼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게 안 하려면 금융치료법을 쿠팡 금융치료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말 정확한데요. 얘네들은 이걸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네. 사고가 난 다음에 로비로 해결할 궁리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국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저희가 이거 한번 다뤘었는데 네. 봤더니 심사 받은 사람들 중에 기업으로 취업한 비율을 봤어. 네. 그랬더니 쿠팡이 쿠팡이 제일 많아. 다 쿠팡으로 간 거야. 거의 쿠팡이 다. 데려간 거예요. 쿠팡이 다 데려갔어. 어. 보니까 그것만 신경 쓴 거야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또 뭘 했냐? 미국에서 이제 로비가 합법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5년간 로비 비용으로 154억 원을 썼어요. 근데 이 로비의 내용이 진짜 고약해. 그래요? 진짜 열받아. 내용 뭔데요? 내용이 뭐냐면 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굉장히 정말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하지 치열하게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농산물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어. 맞아요. 예. 그때 쿠팡 이 자식들은 미국에서 무엇을 로비했냐? 미국산 농산물 한국으로 갈 때 우리 쿠팡 시스템 이용하면 좋지롱? 와. 요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놈들이. 오히려 뽐뿌질을 하고 뻔뿌질하고 있었어. 괘씸해도 너무 괘씸해 나는. 진짜.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이제 그 기업 구조가 미국에 있는 쿠팡이 있고 한국에 있는 쿠팡이 있고 또 네. 쿠팡이 CLS, CFS 이제 다 모자회사 관계인데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에서 많이 창출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또 이용해 가지고 이 무역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난처할 수도 있는 한국의 상황들을 네. 악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뽑아 먹겠다.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그 작업들을 해왔다라는 거고. 미국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네, 보좌관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국회 보좌진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게 보좌관이거든요. 4급. 네. 근데 보좌관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업무들을 총괄을 해요. 실무적인 것들을. 네. 그리고 관계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은폐하거나 무마하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참 괘씸한 거예요. 네. 디지털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입법이 다 됐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공정화 부분하고 독점 방지 두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거래 공정화는 소비자들도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쿠팡에 입점한 그 자영업자들도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쿠팡이 지금 독점이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그래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독점을 방지하는 그렇지. 독점 방지, 독점 규제 관련된 크게 보면 두 개의 법으로 돼 있어요. 두 개의 네. 부분으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보통 온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 플랫폼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거의 입법 직전까지 갔다가 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더니 이게 딱 중간에 막 중단됩니다. 당시에 쿠팡 사장이 윤석열이랑 동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올해 이혜민 의원이 미국을 가서 미국 의회를 그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왜 쿠팡 불이익 주려고 하냐 온풀법으로 욕 먹었대요? 예. 왜 쿠팡 불이익 주려고 하냐 이거 미국 기업 차별이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나 미국의 의회 하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에 서한을 레터를 보냅니다. 미국 기업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온풀법을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이용 의원이나 저나 뭐 이런 사람 제 이제 정무이니까 온풀법 소관상임위원회거든요.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미국의 로비에서 오히려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회에다가 합병을 가는구나. 온풀법으로 쿠팡 차별하지 마. 이렇게 레터를 보내게 만들었어요. 와.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진짜 이들 이들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모욕적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관세 협상이랑 같이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나쁜 놈. 이거를 근데 미국 의회가 얼마나 그 쿠팡도 뭐 큰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엄청 많잖아.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미국에서 그렇게 레터까지 보냈겠냐는 관세 협상까지 왜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와.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한 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 이 농산물 유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독점 방지, 독점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을 입법을 못하게 미국을 이용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 와. 대한민국이 무슨 내정 간섭 아니야 이거? 식민지처럼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식민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원을 수탈해 나가고 그 사람들에게는 와. 고가의 물건을 하고 저기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지 간에 자기네들만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걸 식민지라고 했는데 김범킴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진짜 그런 거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한 거죠. 미국인 범킴이 빼먹기 좋은 국가로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미국에서 그 로비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관세 협상에 걸림돌을 만들고. 왜냐하면 이 일련의 문제들의 근본에는 독점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쿠팡이 핵심이죠. 어쩔 거야 이렇게 그건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 독점적 지위를 좀 교통 정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현안 문제 이렇게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데 이 현안 문제에 대한 그 한국 정부나 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다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로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최욱 안교과서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쿠팡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특히 이런 진보 정부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네들의 대응 기본적인 태도가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 네, 맞아요. 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 이번에는 안 된다. 아,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사도 났지만은 연말에 네. 연말 없다. 31일 날 연석 청문회. 아, 쿠팡으로. 쿠팡 연석 청문회를 하는데요. 그렇지. 5개 상임위가 같이 합니다. 5개 상임위 다 네, 같이 합니다. 네, 네. 좋다. 기재위, 가방위, 정무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와. 기재위도 추가됐어요. 세무 그 조세 문제들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실질적인 권한을 이 국토위 같은 경우는 택배 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아, 등록. 예. 그다음에 정무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영업 정지도 가능하고. 영업 정지 가야 돼. 예. 네. 예. 정무위 소관입니다. 공정위 통해 가지고. 정무위가 할 네. 일이 많습니다. 기후노동위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새벽 배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로사 문제라든지 아, 네. 이런 어떤 그 반노동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랜 기간 있어왔던 부분 좀 드러내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재위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과방위는 정보 이번에 유출된 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모든 상임위가 다 달라붙어서 그렇지. 연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증인 채택 그다음에 연석 청문회 그 이제 위원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모든 상임위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뭐 차출해 가지고 그렇겠죠. 구성을 합니다. 네. 구성해 가지고 31일 날 하는데요. 네. 또 이때도 범킴. 예. 범킴. 범킴 이제 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 그 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미국 가? 그래도 또 불출석한다. 그러면 연석 청문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까지도 구성을 해서 우리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네.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겠냐. 이번에 그 연석 청문회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나요? 같이 참여할 겁니다. 예. 우리가 법 개정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있는 현재 법과 제도도 그렇지. 엄정하게 써먹어야 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일명 전자상거래법. 네.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조치를 명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영업 정지를 전부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똑 떨어지네. 똑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어요. 안 해왔잖아. 안 해오니까 쿠팡이 저렇게 오만방자 안하모니로 나오는 아, 거고요. 이번에 네. 또 안 할 거지. 적극 검토해서 저는
연석 청문회 하잖아요. 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지는 사항들, 네. 또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매출 3%까지 과징금 물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 안 10%까지 했잖아요. 올린다는 거죠. 지금 안 했잖아요. 3%도 안 했어요. 3%도 안 했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현행 법과 제도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도 해야 돼. 엄중하게 해야 쿠팡이 아 이거 우리가 대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책을 엄청 치밀하게 이거 마련해야겠구나. 네.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해야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있는 제도도 제대로 아는데 법 개정한다고 해서 또 뭐가 맞습니다.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댓글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뭐 전체 국민의 여론이라고 볼 수는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놈의 검토. 네. 그놈의 검토. 그놈의 검토. 아시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 맞아요. 맞아. 네. 진짜 무서운 거 대한민국 맞지?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무서워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국민은 연예인한테만 무서운 거 아니지? 아니야. 아유, 지금 아유. 댓글도 탈방했다는 분 많아요. 아니 네. 우리가 네. 내란도 막은 국민인데 쿠팡 네. 하나 못 막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기사화된 게 그 산재 은폐 건이 그렇습니다. 김범석이 와, 한국 그거 법인 대표할 심각하더라고. 때 예. 예, 이 건이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데 심각하더라. 사실 그 당시가 2020년 10월이고 산재 사고 발생 그 과로사 발생한 장덕준님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과로사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려 가지고 결국 소송을 합니다. 네. 소송을 해서 수년이 지나 가지고 드디어 올 초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종결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국회 밖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일정하게 좀 관여도 했었는데 정말 극악한 행태였거든요. 안 내놔요. 자료를 예. 아. 최소한 CCTV도 안 내놔요. 그래서 아. 결국 소송 가서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냈는데 그 내기 전에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1년 근무했는데 15kg가 빠졌거든요, 이분이. 와. 계속 뛰어다니는 장면이 CCTV에 나와요. 예, 이게 안 예. 내놓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빠지는 정도의 경무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와. 쿠팡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서 그 장덕준님의 어떤 그 계좌를 다 열어보자. 거기에 그 다이어트 제품 구매한 내역이 나올 수 있다. 와. 막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와, 정말 이것도 그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와 가슴이 뒤집어지죠. 찢어져 진짜. 근데 그래서 CCTV를 안 낸 거예요. 근데 아. CCTV 딱 까보니까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무거운 중량물 있는 카트 밀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범킴이가 다 지시했더만. 지금 다 직접 주시했죠. 예, 완전히 다 삭제 지금 지시를 까발려져 했더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 법률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복귀했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안법 위반, 은폐, 그다음에 원인조사 방해 행위, 또 과로사가 단순 과로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상 치사죄, 증거인멸 교사죄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네. 새롭게 등장하는 증거들이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부 확인했지만 명확하게 다 드러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실이 이제 묻힐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쿠팡이 지금 뭐라고 또 대응하냐면 그 사람은 제보자가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제보자. 쉽게 말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몰아가는데 메신저를 또 공격하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명백한 물증이에요. 문자가 그냥. 중요하잖아. 메신저가 뭐가 중요해? 문자가 나왔는데 임마. 그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근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범킴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돈 말고 없는 거고 네. 뭐 국적 물론 국적도 미국이지만 미국이야. 뭐 한국 기업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 로비에서 미국 기업 쿠팡에 불이익 주지 마 이렇게 거꾸로 미국 정계에서 한국 공정이나 국회로 연락 레터가 오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성장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라 그랬어. 아유, 아, 대통령이 성장할 때 대통령 때 바짝 붙어 있고. 진짜 나쁜 놈이야 이놈 진짜. 동갑이라며. 아 진짜. 동갑들이 아니, 왜 진짜 그래? 나쁜 놈이야. 아니 정말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빨리 좀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애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법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꼭 좀 네, 부탁을 그래야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2차 특검 네. 그리고 2차 특검의 중요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특검 발의가 됐는데 2차 특검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정진석이가 이상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이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정진석이가 누구야? 내란 우두머리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빠져 있고 맞아요.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가 이걸 지켜볼 수는 없죠. 맞아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정진석이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야, 요거는 2차 종합특검 필요하겠구나. 요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월 3일 저녁 당일 저를 보조하는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급히 복귀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박종준 경호처장을 먼저 만났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박종준 처장이 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대통령님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님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되냐?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놈 찾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특히 그 용산에 있었던 애들 지금 다 비껴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것만 듣고 우리가 그래 쟤는 뭐 그래도 말렸나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큰일 돼. 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있었던 애들 다 비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 이야기 짧게 또 합니다. 예. 경찰은 또 어디까지 이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몰라요. 예. 그런데 2차 종합특검 없잖아? 결국은 경찰이 수사한다니까. 국수본으로 넘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정에서 계엄 당시 예.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하고 박창균 영등포 경찰서 과장하고 예. 계엄 당시 통화한 녹취가 재생이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별로 이게 화제가 안 됐어. 이거 엄청 내용이 이게 세던데. 나도 이거 지금 며칠째 들고 다니고 있는데 오늘 틉니다. 네. 경찰의 내란 가담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뭐 녹취로 나온 거니까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 거야. 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5명 명단 좀 짜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 드릴 거야. 네. 말씀드릴 거야. 네. 그 저기 네.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 드렸고 청장님 보고 드렸고 네. 5명 정도 꾸리는데 네. 그러니까 한 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네. 네.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보기로 해라. 네. 뭐 형사토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5명 네. 이름하고 네. 계급 이름, 네. 팀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네.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와. 일이 커. 너 왜 또 이런 때 영등포를 가 있니? 빨리 명단 줘. 네. 와 그냥 하는 거네. 문제 있다. 아, 이게 현실이었어. 정말 국민들이 막아줘서 다행이지. 현실이었다고 끔찍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경찰이 더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는 그 특전사에서도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막 일부러 늦게 가고 막 그렇습니다. 라면 먹으러 예. 가고 하면서 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누구 하나 이거는 위법합니다를 넘어서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뭐 어떻게 없어. 했다라는 적극적이야. 사람이 없어요. 적극적이라고. 와, 나 무섭더라니까 이걸 듣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소름이 끼치는 게 네.
저희 그때 의원들이 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 네, 들어오기 전까지도 제가 집에서 국회로 올 때도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또 죽을 수도 무서워. 있겠구나 네.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까 네. 정말 체포당하고 또 가다가 연평도에 수장 당할 수도 있었고 과장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게 사실이었다. 그게 요즘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짜. 상황까지 되는데 윤석열 씨가 여전히 경고성 계엄이고 그냥 장난으로 한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일선 경찰들은 실제로 뭐 사복 입고 가서 체포하러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의원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특히 경찰 같은 조직은 지금 협조를 한 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드러난 사람들 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행정부에서 헌법 존중 TF가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부터 먼저 좀 속아내서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네. 끝까지 좀 형사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어제 예. 발의를 하고 접수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노상원 수첩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노상원 수첩 그리고 윤석열 공천 비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여기 구명로비 의혹이 이게 하나도 밝혀지지 예. 않았거든 이번에 예. 최성병 특검에서. 맞아요. 그리고 국가기관 지자체가 12.3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런 네네. 등등. 그래서 이제 최장 170일로 네.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반가웠던 거는 불법 선거 캠프 윤석열이 운영했던 거 그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아. 너무 심해. 엄청 많아. 이게 저희 3대 특검 특위에서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종합해서 네. 어제 대표 이성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네.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사안 중에 하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서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검찰 김한방. 수사에 개입을 했고 또 실제로 내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요 업무를 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방. 그래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한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적인 지시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 이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서 상당히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이게 지금 사실 지금 그 선거 공소시효가 거의 이제 끝날 시점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특검이 종료되면 한 달 정도 사실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그 특검이 진행이 돼야 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인데요. 예.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너무나 많은데 네. 검찰이 이걸 다 불기소하고 사실상 기소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만약 유죄가 된다면은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5천억이요? 가까운. 선거 때 국민의힘이 500억에 가까운. 500억, 400 몇 억이에요. 400 몇 억. 예, 깜짝 놀랐네. 좀 더 많이 뺏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 증명 날라올 뻔했네. 이거 잘 짚었다. 잘 짚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그 운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번 종합검에 이걸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노상원 수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사실 중요해. 이걸 보면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다 매장 수장되거나 하여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드러나는데 이 예.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종합특검에는 반드시 이 내란과 국정농단의 뿌리채 이걸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그 특검은 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을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현희 TV에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에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둘이서 또 거의 법정이 커피숍이야.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계엄 그 민주당 때문에 했었지. 아, 우리가 군인들 처우 얼마나 걱정했냐. 맞습니다, 대통령님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군인들 걱정 많이 하고. 너 기억나지? 좀 모르겠는데요. 야, 임마 그 통닭 임마 새끼야. 민주당에서 그 통닭 못 사게 했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계엄한 거잖아, 임마. 요런 얘기를 실제로 법정에서 합니다.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되었고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이게 계엄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기에 다 했습니다. 간식비라고요. 병사 1인당 4,000원 정도. 연 4,000원 정도. 근데 그걸 통닭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간식용으로 그러니까 이거저거 먹으라고 하는 그다음에 거죠. 특식비가 있고요. 그런 게 또 따로 있기는 해요. 따로 있는데요. 애초에 안 올렸어요. 애초에 안 올렸어? 애초에 올리질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소위에 있었잖아요. 이거 좋다. 잘 걸렸다. 윤석열이 잘 걸렸다. 빨리요. 팩트체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김용현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장관에 취임하고 국회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도 예산을 올리는데 네. 장병 복지에 대한 예산은 증액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만들어서 올린 거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 우리 이 새끼들 진짜. 식비가 장병 1인당 13,000원이거든요. 저희는 계속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장병 1인당 식비가 13,000원. 새끼에 1일당 네. 13,000원인데 이거를 올려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안 올려요. 그래갖고 저희가 예산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15,000원까지 올립니다. 여야 합의로 올렸는데 네. 그때 예산 전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액 예산은 전부 본회의에 상정을 못했잖아요. 네. 감액만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 정부에서 증액 안 한 것도 저희가 이제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식비, 증식비,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군의 날 특식비 이런 것들을 예산 소위에서 다 올려요. 증액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애초에 정부에서 삭감해서 들어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네. 영내자 증식비, 그러니까 영내 생활하는 증식비가 증식비라는 게 뭐예요? 증식. 그러니까 간식비입니다. 간식비인데. 4,000원에서 3,000원을 깎아서 올라옵니다. 와. 그리고 경축일 날 특식 나오잖아요. 네. 우리 뭐 군대 있을 때 네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국군의 날이나 뭐 설날, 추석 때. 이 간식비가 3,000원 책정이 인당 3,000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0원으로 삭감돼서 올라옵니다. 와. 그다음에 지역 상생 특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일날이나 뭐 이럴 때 뭐 케이크를 맞아. 하거나 하면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그쪽에 나오는 뭐 쌀을 이용한 뭐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 상생으로 해서. 네. 지역 이게 24년도에는 14회였어요. 14회. 예, 원래는 네. 12회인데 이것도 국회에서 2회 더 늘려라 해서 14회가 된 건데 네. 25년도 예산안에는 10회가 줄여서 4회만 올라와요.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삭감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재부랑 뭐 국방부랑 얘기를 해서 이거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네. 국회의원별로 건건이 이제 증액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부 증액안을 올려요. 네. 장병 복지와 관련된. 네네네. 기재부에서 애초에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또 막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하면 예. 네. 예산을 기재부가 줄여가지고 온 거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줄였냐면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병사 봉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한 적이 있어. 한번 던졌죠. 영화 맞아요. 페이지 이런 것처럼. 예. 그걸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재원 마련할 저기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나서 어디서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깎은 거예요. 그래서 복지 예산을. 그 지가 깎아놓고 그거 아. 깎아가지고 그러면 윤석열이 말대로 통닭 준다고 뭐 할 거면은 그거 중해관을 올렸을 때 국방부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야. 최상목이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그 통닭 먹여 네네. 올려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동의를 안 하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가 깎아놓고 지가 지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저런 미친놈이네. 저 저 완전 나는 왕단 이게 좀 하찮아 가지고 어이없어서 그냥 화가 났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미친놈이네.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와. 소위, 예결 소위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장병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전부 증액해야 된다 욕을 하거든요. 아. 근데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하는데. 야, 진짜 대단한 놈이네 저놈. 근데 통닭 얘기를 하고 앉았어. 아니, 그 지금 이상한 거지. 약간 이게 돼버린 거지. 교환은 된 거예요. 다른 쪽이 안 되고 이쪽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지. 진짜 이 보통 미친놈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팩트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또 넘어가겠더라니까.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화를 내. 너무 화를 해. 정치는 좀 아는 거예요. 정치는. 아, 왜냐하면 이런 감정을 게 자극하려고 몇 조짜리 사업은요 별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와닿지 않습니다. 않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야, 네, 요건 어떻게 와닿아. 통닭가까지 깎아서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우리 아버지 커뮤니티에서는 이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을 거야. 아마도. 정말 이거 자극적이거든. 자극적이잖아. 정치를 아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정치 관심 진짜 많거든. 윤석열 진짜 싫어하거든. 네. 근데 만약에 그 노인정에 갔어. 네. 아니 어떻게 통닭을 그 안 사준다고 깎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할 만도 하지 하는데 이거를 대응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는. 그 애들 그 먹이는 거 하나를 깎아버리면은 그건 너무했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 오늘 이제 또 노인정이 우리 아버지 뛰어가겠네. 이렇게 뛰어가겠네. 그거 윤석열이가 깎았대. 삭감을 해버렸어. 그냥 평균 맞춰서 올려보내도 통과될까 말까인데 삭감을 해버렸어요. 정말 정신 나간 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이전하려고 그랬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야 장난치지 말고 연내로 끝내. 올해 내로 끝내라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야 진짜 대통령 의지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연내 끝내버렸어. 그렇죠. 예. 요거 잠깐 뭐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해수부 개청식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청사가 약간 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출발은 일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에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날입니다. 지지율 견인 이슈가 많아. 지금 부산 이것 때문에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네, 실제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집권을 하면 꽉 잡고 놓고 싶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놓으면서 지방으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양하고 이러는 그 연속선상에서 정부 부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충남, 대전 통합 이런 것들은 또 지역에서 여론 수렴 이런 과정이 한참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데 정부 부처는 이제 정부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우리는 말하면 지킨다. 특히나 이제 5극 3특 권역별로 하는 데서 부울경 가장 핵심적으로 크게 기존에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건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쉽지가 않죠. 정부에서 직접 지시를 해서 하는 거랑도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북극 항로 개척의 어떤 시발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부산시청에 가시면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태평양을 향해서 돼 있고 북극 항로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적인 성장 발전에 가장 신호탄을 정부 부처로부터 먼저 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 물류는 이제 부산이 중심 도시가 되는 거야. 그 첫 축포를 터트린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슈입니다. 예, 그러면서
충남 대전 충남 이 특별시 행정 통합 이슈를 네. 이제 세게 받았잖아요. 받았잖아. 이들이 사실은 받으니까 장동혁이 놀랬잖아.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가 낸 건데. 모든 이슈를 뺏긴 것처럼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해수부 장관이 지금 공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수부 장관도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뽑겠다. 예. 와, 이거 뭐 부산 이거 솔직히 좀 지지율 견인 한 3%는 되는 이슈 아닌가요? 부산 경남 쪽에서요. 아니 그 뭐 전체 지지율 3% 정도 뭐 올라가야지. 해수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 부산 쪽에서 인재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멘트만 놓고 보면 부산 쪽의 인지도를 견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약을 보면 해사 법원의 신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해상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거를 다 다루는 해사 법원을 신설해서 그 위치를 부산에 두겠다는 내용도 대선 공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해양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부산이 모든 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북극 항로도 물론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강력하게 추천돼 있는 부산 출신 인사가 있죠. 오창석이라고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하고 있죠. 저 부위원장님 귀한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좀 해수부 장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은 크리스마스니까 웃자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이나 해. 해수욕하라고 오창석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을 공략하려면 사실 대구 경북은 철옹성이잖아요. 그럼 부산, 울산, 경남 항상 여론조사는 좀 팽팽하게 나오는데 지난 대선 때도 그리고 그 전에 선거도 조금 총선도 그랬고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결국은 또 어렵더라고. 네, 그러니까 부산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대구 경북 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을 임명했던 부분도 그렇고 해수부 이전도 그렇고 또 이번에 부산 시장에 직접 민생 행보를 하신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기저에 전략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 직접 가서 보였던 행보는 과거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정말 그 서민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려운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 눈빛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상인들도 이제 그런 뭐 친근감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당정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민생 행보는 확실히 특히 PK에서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지율이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전주보다 좀 내려가. 그럼 내려간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종편에서는 그냥 막 갖다 붙여버리거든. 언론에서 그냥 그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근데 지금 갖다 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하락 이유로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는 참 개인적으로는 업무 보고 생중계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힌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이번 무려 5천만 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요.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 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제가 뭐 편향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냥 이 사안 하나로 지지율 20%포인트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동의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내가 권력자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럼요. 네, 내가 권력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라미터 네.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화수목 조사했던 한국갤럽 한 1%포인트 빠졌고요. 또 월화수목금 조사했던 리얼미터도 대략 지금 화면 보시듯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낙폭이 크진 않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뭐 횡보 내지 약간 하락세를 보인 건 사실인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도가 또 오히려 반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좀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당정으로 따졌을 때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 공통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원내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그 전에 또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의혹, 뭐 장경태 의원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태, 뭐 또 1인 1표제 부결됐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더 많았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 내지 소폭 하락했던 거는 아무래도 당정 체제 가운데 여당의 악재들 소식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른 조사 기관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당의 악재가 조금 적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올랐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냥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당에서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약세로 돌아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금 50%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계속 분기별로 집계를 내는 거 보면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워낙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60%를 계속 유지해왔거든요. 지난 6월에도 갤럽 기준하면 64%, 9월에 63%, 12월도 62% 정도로 한 두 주 정도는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한국갤럽이 그 여러 가지 지지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유일한 조사기관인데 여기 보면 소통, 국민의 업무 보고 이게 18%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보수 언론이 좀 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거는 사실 사실관계 안 맞네. 부정적인 이유에 별로 많이 안 꼽혔어요.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데이터로 나왔잖아. 네, 6번 화면입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 독됐나 이재명 대통령 1%포인트 가까이 하락. 사실 업무 보고 1%나 뭐 0.9%포인트면 사실 횡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하락도 아니야. 0.9% 1%포인트 상승했을 때는 그냥 횡보라고 적고 그렇지. 상승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떨어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업무 보고 이거 계속하다가 지지율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난 이러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안 된다. 나 눈치 빨라. 나 바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맞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뭐 이학재 인천광 사장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또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거침없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유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도어 스태핑이랑 너무 비교되거든요. 그렇죠.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서 내년 지방선거 별 안 좋을 가능성이 국민의 입장에서 있거든. 거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잘. 그거 맞네. 리얼미터죠? 브라미터 아니고. 리얼미터. 가끔 저렇게 우리 체육 앵커님은 확인해드려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결과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아. 딴 거는 돈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팩트의 영역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업무 보고 생중계를 두들겨 패려고 혈안이 돼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윤석열이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오늘 첫 구형이 나왔어요. 첫 구형. 첫 구형이야.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늘 재판에서요 구형이 나왔는데 그 체포방해가 5년. 아, 요거는 검사가 구형을 한 겁니다. 거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잠깐만, 그러니까 체포방해는 다 아실 테고 네.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엄 선포 전에 네. 국무회의를 여는데 그때 자기 입맛에 맞는 8명만 불렀어. 맞습니다. 그래서 9명이 표결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화폰 기록 삭제. 네, 여인형 비화폰 삭제하라고 네. 지시했던 거. 그다음에 외신의 허위 공보를 했죠. 맞습니다. 계엄제 실패하고 이 계엄 정당했다라는 걸 쫙 돌렸죠. 요거 합쳐서 3년. 네.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네. 요거 2년. 요거는 이제 그 한덕수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 작성해가지고 부서까지 했던 그랬죠. 거. 네. 네, 그거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총 3년, 10년. 2년 해갖고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검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세게 맞은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사실은 저희가 그 검사들 구형할 때 이렇게 그 행위별로 나눠서 구형하진 않거든요. 합쳐서 구형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검이 지금 굉장히 양형의 이번 구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근데 최대 11년 3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그런데 행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그 양형 구간보다는 더 높게 구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16일 날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선고를 할 텐데 네. 그게 윤석열 구속 기간 전에 선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구속 만기 전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실형을 중하게 선고하도록 하겠다. 의지의 표현이고 이 구형은 원래 통상적인 것보다는 물론 내란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중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하게 구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와, 나는 이거 진짜 너무 힘 빠지더라고. 뭐냐? 2020년 7월에 정진웅 검사가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하고 유심칩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거를 거부해요. 거부했죠. 맞아요. 완강히 거부해.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부한 한동훈이가 진짜 나쁜 거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독직 폭행으로 정진웅 검사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납니다. 그럼 이제 끝나거나 그러니까 끝나고 검사들은 고개 숙이고 기소했으니까 검사가 사과하고 석고대지 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에 한동훈의 법무부에다가 대검이 정진웅이 얘 징계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대검이 한동훈의 법무부가 정진웅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또 때려. 억울하잖아. 그래서 징계 취소 소송을 걸어요. 법원에서 정진웅이 맞다. 징계 잘못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또 깔끔하네. 또 깔끔하지.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한동훈의 법무부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정진웅 징계를 때렸어. 이 건으로. 뭐라고 하면서 때렸냐. 입장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하면서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한동훈이가 이걸로 또 장사한다고 또 한동훈이 하지. 살려주고 기사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됐는데. 법무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정진웅 검사가 제기한 징계 소송에서 취소하면서 그게 그 징계가 취소가 되면은 재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징계법상 이제 재징계를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동훈이 그 당시에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렸어요. 맞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채널A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감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이 정진웅 그 당시에 채널A 수사검사였죠. 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마치 그 수사가 위법한 것처럼 만들어서 채널A 검언 유착 수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죄가 나더라도
해도 그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무부에 대해서 조금 유감인 게 그렇게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 그 고소 플레이 때문에 그 사건 수사가 멈췄고 정진웅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입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은 징계도 취소가 됐고 무죄가 확정이 됐으면 재징계에서 이렇게 그 견책 처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한동훈이 엄청 장사할 겁니다. 맞습니다. 보나마나. 그럼 한동훈은 무슨 피해를 입었어요? 한동훈은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그런데 그 본인이 고소한 그 독직폭행 무죄가 났는데도 본인이 그 반성도 안 해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박지원 그 의원님에 대한 네, 서해공무원 피해 네. 사건 서해 오늘 피해 사건 무죄 전부 났어요. 무죄가 다 났습니다. 예. 그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관여된 그 수사, 그 친윤 검찰들의 정치 수사 전부 무죄 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뭐 기소하고 할 때는 정치적인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계산해서 이익을 보고는 나중에 지금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한동훈은 어떤 손해도 입지 않고 이득만 봤죠. 우리 이쪽 사람들만 전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그 박지원 원장이 83세이신데 3년 반을 재판을 다니신 거예요. 나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정치적인 기소,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고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또 다른 징계를 또 이렇게 한 것은 전 좀 너무 가혹하다. 법무부 나 진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더라고.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설명한 것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정진웅은 피해자라는 게 입증이 다 돼버렸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이게 이제 난 매듭이 지어졌나 했는데 또 정진웅 너는 그래도 잘못이야라고 해버리면 내가 지금 한동훈 페북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안 올렸어요. 이 장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죠. 징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었다고 그랬지. 자기는 그거 휴대전화 안 뺏기려고. 맞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공개 안 하잖아요. 24자리. 아니 압수수색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검사님 만약에 한동훈이 내 거 압수수색 왔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봐. 나는 별건으로 들어갑니다. 가루가 되셨을 거예요.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것도 이제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독직 폭행으로 프레임 바꾸고 나서 검언유착 수사가 멈췄어요. 처음 알았네. 그 만약에 근데 그게 쭉 밀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었을 바뀌었지.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치듯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된 박지원 의원님 등 오늘 다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 사건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랬으면, 네. 그건 정말 무리한 잘못된 예.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박지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명예 회복 차원에서는 무죄 받는 게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기현 재판부예요. 지기현 지기현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무슨 소리야? 존경까지는 하지 말고 존경까지 말고. 정말 합리적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지금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상 제작에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2차 종합특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데 김병기 건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2차 종합특검 민주당이 이제 발의했고 정청래 대표가 새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요걸로 간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2차 종합특검보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조국 대표하고 의견 좀 다르고요. 그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영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장 지금 남아 있는 수사가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예요. 네, 맞아요. 심우정 왜 구속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구속해야 돼요. 박성재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해서 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그 김주현 등 김태효 완전히 찐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 정권의 검찰들하고 그러면 그 경찰 뭐 합수본 구성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영장을 보게 되면 검찰이 자기
들어오는 이 수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계속 막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수본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독립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아마 공동 발의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16개 범죄 혐의 이번 이 김건희 특검에서 그 네. 수사한 16개 중에 한 4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못했어요. 양평, 뭐 관저, 뭐 그렇죠. 등등 전부 다 수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원희룡 어디 갔어요? 원희룡이 네. 진짜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그 2차 특검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전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가야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아니, 댓글에 오히려 의원님을 걱정해서 그러는데 그 당 대표님하고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아 그게 네,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 네. 이 당론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네. 의견. 아니 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거기에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네. 뭐 그게 건강한 정당 건강한 아니겠습니까? 거야. 그럼요. 예, 같은 자꾸만 목소리 이거 내면 뭐 안 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뭐 아니, 이렇게 안 돼, 안 보면 돼, 안 안 돼. 돼. 예. 예. 안 됩니다. 누구 편이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갑자기 조국혁 신당 얘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네, 김건희 특검, 국정농단 특검에서 아마 김건희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나 뭐 그 김건희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막 받은 거 있잖아요. 기금속 등등 네네네네. 뭐 금품들 받은 거 그거를 기소를 한다고 해 윤석열 수사를 했으니까 두 사람을 공동 뇌물로 기소해야 됩니다.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알선 수재로 기소하면 5년 이하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 특히나 그 박성근 전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켜준 거 이런 것들은 윤석열 김건희의 그 둘이 공동 뇌물 그 대가성 있는 공직 매간 매직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배용 금거북이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공동 뇌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기소하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